자, 그 다음에 거기에 민법의 법원이라고 있죠. 이게 또 어려운 이야기도 하나 중에 하나예요. 이게. 자, 민법. 자, 민법이에요. 민법의 법원. 이런 개념을 썼어요. 그죠? 이때 이 법원이란 것은 한자로 일부러 써놨죠, 제가. 재판하는 곳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법원이라는 것이. 그렇죠? 이것은 뭐냐? 민법의 존재 형식이라는 뜻이에요. 요 의미는 존재 형식. 존재 형식이란 것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근거가 되죠. 개개인이 야, 민법이 저기 있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법원이라는 의미는 법의 존재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민법이 법원이니까 민법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가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민법의 법원이에요. 이 민법의 법원에 관해서는요, 우리 형식적 의미의 민법인 우리 민법전 있죠? 민법전에 민법 1조에서 규율을 해놨어요. 자, 제가 뭐 1조 조문을 쓸 때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앞으로 조문을 특정할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1조. 자, 1조에는 민법의 법원이 뭐냐 이렇게 해놨는데, 즉 민법이 존재하는 형식이 어떤 게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요, 거기에 해놨죠. 민사에 관하여 개인과 개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해서 규율해야 할 일이 발생했을 때 이걸 민사에 관하여 이렇게 표현해요. 민사에 관하여 개인과 개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해서 그 해결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때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따라가고 관습법에 규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 분쟁을 민법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 민법의 존재 형식은 어디 있느냐를 따져보니까 법률에 존재한다. 법률. 근데 만약에 법률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관습법이라는 것에 가서 찾아봐라. 거기 가면 민법이 있을 거다. 근데 만약에 관습법조차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조리라는 것에 가서 찾아본다. 이렇게 우리가 민법을 규정을 1조에서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법률에 없으면 관습법에, 관습법에 없으면 조리에, 이렇게 찾아서 그 민사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줘라.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 했으니까요, 법률이 있으면 법률에서 해결해야겠죠. 그렇죠?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률이라는 형태로 딱 규정이 되어 있으면 그 법률에 따라서 해결해주면 되죠. 설령 관습법 있다 하더라도 관습법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 의미가 바로 법률이 없을 때만 관습법으로 가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법률이 있으면 법률에 따른다. 이런데 이 법률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대한민국 안에 법 규정으로 규정되어 있는 모든 법을 말합니다. 그걸 뭐라 하냐? 성문법이라고 하죠. 성문법.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성문법. 성문법이 뭐냐? 이것은 이렇게 쓰네요.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국회를 통해서 또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아니면 각부 장관의 명령령에 의해서, 그게 법령이죠. 법령에 의해서 법 조문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문장을 만들어서 공포를 하는 거예요. 공포를 해서 일반 국민들, 일반 개개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놓는 거죠. 놓아두는 거죠. 그런 법을 우리는 성문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문장으로 이루어진 법 규정, 이런 이야기예요. 이 성문법을 전체를 이렇게 법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걸 의미해요. 이걸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거기에서 다 해결해야 돼요. 법이에요. 이 법률이라는 것은 뭐 법률도 있을 수 있고요, 명령도 있을 수 있죠. 대통령령이라든지 각부 장관의 부령이라든지 총리령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조례, 즉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조례도 있을 수 있죠. 이것도 법이죠.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하는, 명령하는 규칙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런 거 등등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 등등을. 이것을 성문, 문장으로 이루었다. 그죠? 이렇게 원칙을 삼는 것을 뭐라고 하냐? 이걸 성문법주의라고 하죠. 이러한 나라의 입법 원칙을
이렇게 선언하는 것을 성문법주의라고 해요. 우리나라가 바로 성문법주의죠. 왜?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전부 법률을 다루니까, 그죠?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그래서 우리나라는, 민법의 법원에서는 성문법주의를 취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민법 1조에서, 명문 규정 1조에서 법률이 없을 때만 관습법을 따르고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이라는 것은 바로 성문법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문법주의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뭐냐? 이 두 개는요, 우리 눈으로 읽을 수 없어요. 문장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것을 불문법이라고 그래요. 이 두 개요. 관습법이나 조리는 불문법이라고 한다. 불문법. 그래서 말 그대로 보시면 이 불문법은 문장으로 되어 있지 않는 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장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법. 그러니까 이 관습법이나 조리라는 불문법이라는 것은 법률이라는 성문법이 없을 때만 이렇게 보조적으로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불문법 요 역할은 바로 보충적 효력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의미를 이제 여러분 해석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그죠? 나중에 이제 가면 구체적으로 배웁니다. 기본서 들어가면. 자, 기본적으로 이런 용어를 쓴다. 성문법이라는 말, 불문법이라는 말. 불문법의 종류는 그래요. 관습법과 조리라는 게 있다. 뭐 이렇게 되겠죠. 관습법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쭉 내려오는 거예요. 뭐 예컨대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분묘 기지권 같은 게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관습법이요. 관습적으로 우리 조상을 숭배하는 우리 민족 성향 때문에 타인의 토지든 어디든 간에, 그죠? 자기 조상을 모셔가지고 쭉 이렇게 모셔왔으면 그 땅 주인도 그 남의 조상이라고 이거 야, 내 땅에 있으면 안 되니까 나가라. 이렇게 못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관습법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 그죠? 자, 이걸 우리는 민법의 법원이라는 의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민법의 법원 의미를 좀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도대체 이러한 민법의 법원에 근거해서 민법을 이렇게 구성할 때 원리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민법의 기본 원리가 있을 거예요. 어떤 원리에 입각해서 민법을 만들었을까? 이래 되겠죠. 보통 민법을 만들 때요, 결국은 법도 그 시대에 개인과 개인 사이에 분쟁이 생길 때 시대적 사조가 거기에 들어가서 당사자 권리 의무 관계를 이렇게 규율하겠죠. 그래서 민법의 기본 원리도 각각 그 시대의 사조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 시대에 팽배하고 있는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이념들이 거기에 끼어들겠죠. 보통 이 민법은 근대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19세기 근대 민법이라고 그러죠. 19세기에 만들어지는 근대 민법이요. 이때 기본 원리는 뭘까? 19세기에 이때는요, 프랑스 대혁명을 거쳐가지고 말이죠, 서구 유럽에서는 프랑스에서부터 시작해서 법을 제정하기 시작해요. 그 법이 저기 고대 로마 제국에서부터 쭉 이렇게 그 인연들이 모여가지고 드디어 유럽 19세기 1789년 이때 오면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1800년대 들어오면 그 시대 사조가 유럽의 풍비에 막 바람 불죠. 그래서 개인주의적이고 또 개개인의 내 인격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이게요. 그래서 그 중세 봉건 사회가 다 무너져요. 그죠? 그때 일어나는 게 뭐냐? 개인의 인격이 절대적이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를 철저하게 보장해라. 자유와 평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프랑스 대혁명에서는 뭐 자유, 평등, 박애 이런 정신이라고 그러죠. 이러한 정신이 그 시대를 풍미하게 돼요. 따라서 이러한 사조에 입각해서 법을 만들게 되는 거죠. 프랑스에서. 그죠? 그래서 만든 게 뭐냐? 바로 근대 민법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이 영향에 의해서 개인의 소유권은 재산권이죠. 소유권은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자, 개인의 인격을 가지고 재산을 취득했으면 그 재산은 그 사람의 인격을 이렇게 재산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란 거죠. 그러면 그 재산권은 철저하게 보호해라. 절대로 보장해주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절대사상이 발생하게 돼요.
이 소유권 절대상이라는 것은 뭐냐? 개인의 재산은 철저하게 보호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개인의 인격을 통해서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취득한 재산은 최대한 보장하라는 거죠. 그게 바로 소유권 절대사상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사유재산 제도라 그죠? 개인이 보유하는 재산은 최대한 보장해라. 사유재산 보호제도요. 이런 형태로 제일 처음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래 과정에서 재산권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어떤 내용의 거래를 할 것인지는 당사자가 알아서 정한다. 즉 개인이 알아서 정한다. 왜? 인격 절대적이니까.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래요. 당사자가 약속하는 것은 계약, 약정요. 약정하는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왜? 전부 다 인격이 절대적이니까. 그래서 계약 자유원칙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되고, 이 계약 자유원칙이라는 것은 뭐냐? 개인이 알아서 자기 인생을 정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뭐라 하냐? 사적 자치라 그죠? 다른 말로 쓰면 그죠? 그래서 계약 자유가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사적 자치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나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만 내가 책임진다. 나의 잘못이 없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손해가 발생하든 어떻게 되든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나는 아무런 책임지지 않는다. 내가 최소한 부주의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을 끼쳤을 때만 내가 책임진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책임질 일이 없다. 이렇게 함으로써 개인의 행동과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겠죠. 그래서 자유권을 보장하려는 거예요. 인격 절대를 보호해주면서 자유를 인정해 주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과실이 없으면 책임 안 진다. 따라서 과실, 부주의 때문에 타인에게 손을 끼친다면 그때만 책임진다. 이걸 과실 책임 원칙이라고 그래요. 이게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 안 하면 책임 안 진다는 거죠. 이게 뭐야? 자기 책임 원칙이라고 그래요. 자기 책임 원리라고 그래요. 내가 잘못했을 때만 내가 책임지는 것이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면 내가 부주의하지 않았다면 책임 안 진다. 이런 거예요. 이런 내용이 바로 근대 민법에 스며들어 있어요. 이렇게 다 스며들어 있어요.